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실이 있어요. 그렇죠. 구슬을 네. 꿰는 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슬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 그 일반적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다면 실을 꿰는 건 조금 다른 자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나 융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 꿰는 능력이 자기가 좀 뛰어나다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좋아하고 남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뭔가를 엮어내서 이렇게 새로운 거를 찾아내려는 걸 즐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실을 좀 잘 만드시면 지금 너무 구슬 만드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잘 만드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구슬도 있고 실도 있어요. 각각의 그렇죠. 어떤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꿰어내는 사람,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아까 또 우리 이건수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편집이나 구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이제 융합과 관련된 거다. 이제 그런 사람은 뭔가 항상 호기심도 많고요, 그렇죠? 왜, why, how,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하신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요. 다빈치가 나오는데 여기 다빈치가 이러면 여러분 다빈치 그러는데 여기 이태리 말로 다라는 거는 프롬을 말해요. 그래서 빈치 지방의 레오나르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란 그런 이제 유명한 과학자인데 대표적인 게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나리자가 있어요. 저는 오늘 모나리자의 그 비밀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굉장히 천재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천력이 없고 항상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걸 완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너무나 그 상상의 영역이 너무나 방대하고 커가지고 그렇게 천재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해부학을 했어요. 저 그림이 그래서 겁니까? 태아의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었죠. 그다음에 이런 두개골의 구조 같은 것들도 연기하기도 하고 또 손과 인체의 근육에 대한 것들을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 전에 이런 수많은 스케치들이 있어요. 이게 한 5,000장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걸 한번 책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옆에 보이는 것은 그 무기를 만들었는데 뭐 전차 같은 거예요. 앞에 큰 칼이 달려가지고 막 마차가 달리면서 적군하고 싸우는 그런 무기도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걸 만들면서 뭐라고 옆에 써놨냐면 이것은 아군한테도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비트루비우스의 신체 비례도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봤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이 인체가 어떻게 비례가 돼 있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인체가 될 수가 있는가를 저렇게 이상적인 인체 모습을 짠 겁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이 로마 시대의 건축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비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의 세계에 할 때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적인 통일과 질서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통일, 대칭, 균형이 맞아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냥 수적인 질서가 안 맞고 이게 틀이 안 맞으면 아름답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쉽게 아름답단 말을 하지만 그래서 저런 비례가 중요한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 비례를 하면서 저 동그라미 원이 있죠. 그 원의 가장 중심이 배꼽입니다. 배꼽이고 또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이 그 배꼽 아랫부분으로 해서 단전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을 펼치면 이 팔 끝이 우리의 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누워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영화 또 귀여운 여인에 나오는데 그 첫 장면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발 길이가 이 손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 길이. 굉장히 이게 길어 보이죠. 발 길이보다. 근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대보세요. 그럼 여기가 딱 맞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인체의 비례를 연구하는 것이 다빈치의 과학적인 아주 탐구에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이제 아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자 그림이죠. 자, 예전에는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렇게 약간 반튼 모습으로 그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옆모습입니다. 초상화가. 근데 최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약간 45도 튼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얼짱각도. 얼짱각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발코니가 있고 그 옆에 기둥이 약간 그림자가 보이는데 발코니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형태고요. 뒤에는 또 풍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잡으니까
사람하고 뒤에 있는 풍경하고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차원을 또 만든 겁니다. 창문 속에 한 장면을 또 만들어서 깊이감 있는 걸 만들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흐리게 그린 거예요. 흐리게 그리는 거. 이걸 스푸마토라 그러는데요. 안개 끼듯이 뿌옇게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표정이 뭐에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모르게 했는데, 다른 화면 또 나왔습니다. 네, 저걸 보시면은 저 지금 기둥이 보이죠. 이건 라파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린 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으니까 그림 평면 안에 또 하나의 평면이 있고 또 저런 뒤에 풍경이 있어서 깊이감을 주는 겁니다. 이런 대기 원근법, 과거에는 선원근법이라고 해서 소실점을 둬서 앞에가 크고 뒤에가 작아지는 이런 원근법, 기초적인 원근법이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색깔을 통해서 깊이를 주는 그런 특이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면요, 3D를 보시면 되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게 뭐냐면 표정에다가 윤곽선을 안 그렸잖아요, 얼굴에.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뽀샵질을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네. 미술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미술 보면 저 사람이 비웃고 있는지 뭐 웃고 있는지 이런 거 나오죠. 지금 저기 줄이가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 비례를 통한 겁니다. 제일 아름다운 비례는 이마에서 눈썹까지 하고 눈썹에서 코까지 하고 코에서 이 턱 끝까지가 3등분이 돼야지 완벽한 비례를 됩니다. 그래서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든 그림은 그 비례에 맞춰졌어요. 네.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제 얼굴이 있는데 여기 또 수수께끼가 뭐냐면 왼쪽 오른쪽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왼쪽 얼굴,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얼굴이 이게 여성의 얼굴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얼굴이 남성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상 안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남자 여자를 떠나서 가장 이상적인 형상을 모나리자에다가 만들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 뒤에 모나리자 뒤에 있던 우리 중국 산수화 같은 풍경화가 있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풍경화를 옆을 맞춰보니까 저렇게 한 풍경으로 통해졌어요. 네. 야, 이거는 제가 발견한 겁니다. 예? 제가 발견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진짜 네.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풍경이 통해지니까 이 사람이 물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이 모든 생명의 순환을 상징한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바다와 호수가 있는 이 물의 길을 저렇게 하나의 풍경화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해놨죠. 네.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보시면 이게 이제 HD TV가 개발돼 가지고 이 디지털 화면이 되니까 화면을 자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지면서 장난을 쳤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릴리안 슈바르츠라는 여자 작가가, 이 작가가 왼쪽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하고 자화상이라는 걸 붙여봤더니 딱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소리 나왔냐면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로 구성했다.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모나리자를 엄마라고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사생아라 그랬으니까 엄마가 그리웠겠죠. 그래서 엄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3등분, 아까 말한 대로 3등분을 다 맞춰서 인물화를 그렸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치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우리는 유명한 화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뭐 군사 뭐 여러 네. 가지 다 하셨네요. 네. 지금 여러분 맞아요. 이건수 편집장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다르게 무슨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과학이죠. 네. 그러면 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이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델로 했지만 이 예술의 어원이 사실 이 테크네라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예술의 어원이, 아트의 네. 어원이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르네상스 시대는 구분이 안 갔죠. 예술하고 기술하고 과학하고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미술도 막 나타나고 새로운 장르의 예술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 과학을 적용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덴마크 출신의 작가인데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사람이 이 거대한 태양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에 테이트 갤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가보시면 영국에 얼마나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미술관으로 만든 엄청난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 터빈 홀에 큰 태양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수증기, 설탕물로 수증기를 만들어가지고 뿜고 저기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태양을 보고 하는 이런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네.
새로운 태양을 과학을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과학자 비슷한 예술가들도 생겨나고 예. 새로운 르네상스맨, 새로운 다빈치 이렇게 말할 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과학과 예술을 합쳐놓은 융합적인 것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 뭐 우리나라 출신의 그 유명한 백남준 씨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 디지털 미디어학과 우리 과에서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학과 이런 예술의 융합적인 것,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인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비리그 그러잖아요. 아이비리그 여러분들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비리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요 학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3 때까지 공부하면 끝입니까?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로 평생 학습해야 됩니다. 아까 정지훈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6 내지 7, 8개의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고3 때까지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기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은요. 대학생이 전 국민의 10%, 12%일 때 학교를 다녔지만 지금은 82%가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대학생과 지금의 대학생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굵은 데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서로 부딪힙니다. 이제는요 동그란 원에서 각자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각자 1등이 될 수 있고 멀리 갈수록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인재를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요 IQ가 아주 중요했어요. 뭐 IQ 210 넘는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IQ 얘기하다가 그중에 뭐 얘기하죠? 그 다음에 EQ 얘기했어요. 감성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합니까? 네, MQ 얘기를 합니다. 다중지능지수가 중요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아까 왜 구술과 실 말씀하셨듯이 꿰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뭐냐면 제가 왜 이 그림을 올려놨냐면요 서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까 그 창의융합적인 조건에 호기심, 또 서로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쌍방향 수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는 강단에서도요 학생들이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게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항상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제가 질문을 했어요. 3, 5, 8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답이 뭘까요? 모두가 다 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지선다에 너무나 매몰돼 있어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작년에요 2조 4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사지선다를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꾸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을 TGIF 세대라고 그래요. 미래 트렌드 알아야 됩니다. 트위터로 생각을 말하고요. 구글로 검색하죠. 아이폰으로 영상 받아보죠.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만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20, 30년 뒤에 인생을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 뭐 실이 돼도 좋고 구슬이 돼도 좋고 꿰일 수 있는 사람이 돼도 좋은데 재주가 아니라 오기와 근성이더라. 그래서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근성이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오기 있는 사람들이 돼야 내가 어떤 창의적인 또는 융합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히십시오. 요즘에는 뭐 수능이라든가 대학 입시 때문에 여러분들 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뭐 인문학이요, 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인성을 박탈당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름대로 이번 방학에는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한번 계획도 세우시고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겁니다. 길게 보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인재가 되려면은 몇 가지 생각의 틀도 바꾸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높이고, 그렇죠? 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우리 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무선응답기 준비하고 계시죠?
조금 전에 정지훈 교수님께서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 결합해서 작품을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자, 1번, 2번, 3번 답 눌러주세요. 자, 네, 너무 쉬우니까 웃죠? 1번 다빈치 효과, 2번 메디치 효과, 3번 메디슨 효과. 집계 중입니다. 자, 누르셨네요. 집계 결과 보여주십시오. 네, 오, 아 너무 쉬운 문제를 했나요? 다빈치 효과도 상당히 나왔는데. 다빈치 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도 좀 틀린 분이 있는데 메디치 효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1번, 3번 누르신 분 이따 남으세요. 자, 한 가지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퀴즈 문제.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런 본능 내 속에서 끌어낸다.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창의적인 본능을 끌어내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에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1번, 2번, 3번 있어요. 답 주세요. 1번 입시 중심의 교육입니다. 2번 부족한 사회 환경입니다. 3번 개인의 의지와 능력 부족입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집계 중이죠. 집계 결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입시 중심이 제일 많네요. 네, 개인의 의지 좀 있고. 그러네요. 부족한 사회 환경보다는 입시 중심 교육. 그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의지 및 능력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두 분 투표 결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아까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첫째는 우리 교육 체계라든지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입시에 다 맞춰져 있는데 맞아요. 네. 사실은 앞으로 우리 직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인사 채용이 하는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제 관여하는 대기업들도 많고 한데요. 전혀 입시에서 무슨 학교 출신을 보는 비율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그건 거의 확실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역량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